칠대종단 평신도 협의회가 만든 이 소중한 자리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으로 있고요. 아직까지는 현재 대통령 소속 탄소중립위원회 위원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여러분께서 다짐을 하셨잖아요. 1.5도씨 이하를 위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탄소 중립이란 것이 얼마만큼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건지, 어느 정도 노력해야지 탄소 중립이 되는 거고, 또 우리 사회 전체가 탄소 중립이 되려면은 여기 계신 우리 이 평신도 협의회에 계신 분만 아니라 우리 정부, 그리고 우리 산업체, 모든 이들이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든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자료를 먼저 시작을 하면요. 최근에 나온 그 과학자들의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지구 평균 기온이 1.1도씨가 상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그린란드, 동토의 땅이죠. 그린란드에서 이 일대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이동수단으로 개들이 썰매를 끌고 있는데, 이 동토층, 그러니까 그린란드가 녹아내리면서 분명히 얼음 위를 달리고 있는데 마치 물 위를 달리는 듯한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9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 위태로운 지구에 우리가 살고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후위기가 전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고, 여러분 요즘에 이 뉴스를 보시면은 프랑스가 40도를 넘는 폭염, 인도에서는 50도에 육박해서 새들이 날아다니다가 떨어지는 장면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폭염 때문에 소들이 막 죽어가지고 쓰러져 있는 장면, 이런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기후 재난의 강도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재난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또 다 같이 모여서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어요. 그 노력을 언제부터 해왔느냐? 1990년대부터 해왔거든요. 그래서 다들 모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 지구의 온도가 왜 올라가고 있지? 인간이 배출한 온실가스 때문이야. 인간이 온실가스를 어디에서 얼마만큼 배출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에너지를 쓰게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고, 우리가 농사를 짓거나 축산을 하게 되면은 메탄가스가 배출이 되고, 우리가 산업체를 돌리거나 그렇게 했을 때도 산업체 공장에서 에너지를 쓰니까 거기서도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또는 불화가스라고 해서 상당히 온난화 지수가 높은 온실가스도 막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온실가스가 원인이라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지. 그렇게 국제사회가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97년도부터는 온실가스 누가 많이 배출했어? 선진국이 배출했잖아. 교토의정서에 의해서 선진국이 줄이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런데 선진국만 줄이기 시작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든지 브라질, 인도, 우리나라, 한국도 포함해서 배출량이 늘다 보니까 선진국만 줄여서 안 돼, 모두가 줄여야겠어 라고 우리가 새롭게 약속을 한 게 파리 협정이었습니다. 자, 이 장면은 지난해에도 매년 이 회의가 열리거든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이 투발루의 외교부 장관이 연설을 하고 있는데요. 연설을 하고 있는 이 공간이 예전에는 육지였지만 이제 바다의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다로 바뀌고 있는 장면, 그 지점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투발루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이 한라산의 구상나무들이 사라지고 있죠. 침엽수, 우리나라도 점점 아열대화가 되면서 침엽수림이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주 바다에 대해서 환경단체가 쭉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우리 해초류들이 사라지고 있고 바다 사막화 현상이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어요. 저도 이 현장을 조사했던 분에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정말 바다의 상황이 그렇게 심각하냐. 그랬더니 제주도에 계신 해녀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내가 어렸을 때 물질하던 바다와 지금의 바다는 너무나 다르다. 이건 마치 나보다 바다가 더 빨리 늙어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해녀들이 보기에 나보다 바다가 더 빨리 늙어가. 이 얘기는 얼마나 그 바닷속의 환경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걸까요? 이 제주 바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 사진 속에 보이는 산호초는 아열대 바다에서 살고 있는 산호초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 바닷속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연 환경과 기후의 변화에 가장 민감한 분들이 농민들과 어민들이죠. 이번 너무 가물었잖아요. 가물다 보니까 농사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고 또 울진이라든지 밀양의 산불, 우리 힘으로 끄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확산되는 산불도 기후변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0년간의 이 추세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여름이 길어졌어요. 여름이 20일이 길어졌어요. 겨울이 짧아졌어요. 여름이 길어지니까 폭염으로 인한 피해. 우리 임종환 학장님께서 기후 불평등이라고 얘기하셨잖아요.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열대야로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 대구를 중심으로 폭염주의보 이런 것들이 발령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폭염이 발생을 하면은 늘 열사병으로 사망자가 막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망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면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시거나 또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조선소에서 사망률이 좀 높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군인이 갑자기 쓰러져서 사망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그런 자료를 보게 되면은 또 놀라운 것이 우리는 열사병이라고 하면은 다들 실외에서 사망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내에서 사망하는 사람이 3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실내에서 아니 에어컨을 켜면 되는데 왜 사망하지? 라고 했을 때 에어컨이나 냉난방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고 집이 너무 열악해서 집에 있으면은 그 안에 온도가 더 올라가서 사람이 견딜 수 없게 되는, 그래서 열악한 주거 환경, 그리고 가난, 그리고 불평등이 기후위기에 더 힘든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제가 읽었던 보고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많이 남았던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2020년도에도 아이가 태어났죠. 자, 2020년도에 태어난 아이는 1960년도에 태어난 사람에 비해서 평생 동안 이 기후재난을 더 많이 겪게 됩니다. 그것도 몇 배 단위로. 폭염, 홍수, 가뭄, 흉작, 산불. 저는 지금도 어린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하시면 2018년도에 폭염이었어요. 2019년도는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해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마스크를 끼고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2020년도에는 코로나가 와서 지금 아이들의 이 어린 시절에는 마스크와 함께한 일상 아닐까요? 그래서 점점 이 조그만 아이들이 커서 자라게 되는 지구의 상황이 나빠지고 있다. 기후위기는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정말 뭔가를 이제는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상황에 왔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뭐가 문제고 얼마만큼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조사하고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인간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가 진행됐다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을 뵙기 위해서 자료를 또 찾다 보니까 요즘에는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대요. 지구가열이라고. 그냥 뜨거워지고 있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난해 사전에도 지구가열이라는 표현이 등록됐다고 합니다. 자, 지구가열을 일으키는 물질, 이 온실가스가 저렇게 배출되고 있는데요. 1990년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한 330억 톤을 배출을 했어요. 그랬던 것이 2019년도에는 524억 톤으로 늘어난 거예요. 아니 90년대부터 매년 회의를 하면서 줄이자고 얘기를 했는데도 배출량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늘어나게 된 배경에는 저기 주황색 보이십니까?
저 주황색이 우리가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태우면서 대기 중에 배출한 CO2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많이 보이는 게 저기 보라색이 메탄가스인데요. 메탄가스는 천연가스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과정에 새어나가는 것이 많고요. 또는 우리가 폐기물을 만들어냈을 때 매립지에서 생성되기도 하고, 축산을 하거나 농업을 했을 때 메탄가스가 또 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동안 그렇게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배출량은 저렇게 증가를 했고요. 저렇게 증가를 하면은 지금 1.1도씨다, 2도씨다, 3도씨다. 오늘도 우리가 대기 중에 70억, 지금 세계 인구 한 80억 정도 되잖아요. 80억이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하면서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을 할 거예요. 그럼 배출된 온실가스가 온난화 효과를 일으키면서 지구온도를 계속 올리겠죠. 시간이 갈수록 지구온도는 계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더욱 재난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2015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지구 평균 기온을 올리면 안 되겠다. 지구 평균 기온을 어디에서 더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할 것인지 마지노선을 정하자. 그 마지노선을 몇 도로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그 논의한 결과가 2018년도에 발표가 됐는데요. 그 발표에 오늘 여러분의 첫 번째 다짐이 1.5도씨 이하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숫자가 바로 1.5도씨 이하로 안정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5도씨일 때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과 2도씨에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쭉 비교를 해봤더니 2도씨가 초래하는 지구의 변화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라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바닷속의 산호초가 99% 이상 소멸하고, 여러분 북극에 있는 지금 떠 있는 저 해빙이 10년에 한 번씩 다 녹아버려요. 저 북극의 해빙이 10년에 한 번씩 다 녹아버린다는 것은 지구의 이 기상체계, 기후체계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18년도에 심지어 저 보고서가 우리나라 인천에서 발표가 됩니다. 2018년도에 1.5도씨를 넘어서면 안 된다. 그래서 그 1.5도씨를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그 과학자들의 이 보고서가 2018년도부터 나왔고, 그때부터 세계가 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고 오늘 여러분을 여기에 모이게 만든 것처럼 이제는 진짜 말로 할 때 아니다, 행동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을 모아내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자, 그 보고서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탄소 중립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답이 그 보고서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왼쪽 그림하고 오른쪽 그림이 있는데요. 왼쪽 그림은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1.5도씨를 넘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1.5도씨까지 어느 정도 남아 있느냐,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은 1.5도씨에 도달하게 될 거냐라는 질문인데요. 지금 추세선을 쭉 두고 1.5도를 딱 이렇게 했을 때 파란 선이 올라가는 그 속도 보이시죠? 저 속도대로 쭉 하게 되면은 2040년 이전에 1.5도씨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040년. 그런데 지난해 버클리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보게 되면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서 버클리 연구소의 연구에 의하면은 2032년을 전후로 1.5도씨에 도달하게 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인간의 노력이 시간이라는 한계를 또 갖게 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래, 우리가 1.5도 넘으면 안 되지. 그러면 1.5도를 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여러분 그 그래프 보이시나요? 저게 바로 탄소 중립 그래프입니다. 탄소 중립 그래프. 과학자들이 1.5도씨를 넘지 않으려면은 저 탄소 중립을 해야 돼라고 얘기한 그래프예요. 저 그래프를 볼 때마다 저는 좀 마음이 심란해집니다. 왜 심란해지냐면은 여러분은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나요? 저도 이렇게 강의할 때 이렇게 여쭤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배출한 것을 흡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이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배출한 것을 흡수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0으로 만드는 거. 이것은 순 배출을 0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순 배출을. 그런데 여기서 하나 매우 중요한 게 흡수하는 것이 양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예요. 흡수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산화탄소 흡수하는 거 뭡니까? 나무잖아요. 나무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이 우리가 배출하는 양에 비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걸 제로로 만들려면은 배출량 자체를 지금 보시듯이 그래프가 0으로 내려가듯이 배출량 자체를 0에 가깝게 줄여야 돼요. 그래서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80억인데 이 80억 명이 지구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추가로 배출하지 않는 상태가 탄소 중립이에요. 80억이.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할 때마다 80억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가 탄소 중립입니다. 그런데 또 이걸 얼마 전에 해야 되느냐? 2050년 전에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 추산에 따르면 세계 인구는 2050년에는 100억으로 늘어날 예정이에요. 그 얘기는 100억 명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걸 만들려면은 바로 이 그래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 그래프. 아까 우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주로 어디서 나온다고 했어요? 화석 에너지를 태울 때, 석유와 석탄과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태울 때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앞서 그래프에서 쭉 올라가는 이걸 보이고 계시죠? 저게 올라가는 게 그만큼 우리가 화석 에너지를 많이 써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기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어떤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 그랬을 때 저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저건 전통적으로 나무를 에너지원으로 썼던 거예요. 인간이 썼던 최초의 에너지가 나무였잖아요. 그런데 산업혁명 1850년을 기점으로 해서 석탄, 석유, 가스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여러분께서도 난방 연료를 나무를 태우다가 연탄 쓰다가 기름 보일러 쓰다가 가스 쓰고 요즘 전기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에너지원들의 이 변천사, 그런데 또 동시에 많이 쓰기 시작했죠. 많이 쓰면서 우리가 경제도 키우고 빌딩도 올리고 지금과 같은 편리한 시스템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2050년 이전에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는 거는 지금 2050년이 있고 저기 제가 표현했던 화석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 저게 바닥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2018년도에 저 보고서가 나왔을 때 저도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도 참여를 해봤고 보고서도 쓰고 연구도 해본 결과 그냥 제 느낌은 이거 하기 어렵다. 심지어 각각의 국가들이 이것을 선언하기는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매우 회의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200년을 화석 에너지를 써왔는데 이걸 30년 만에 안 쓰는 사회를 만든다라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냥 사회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야지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냥 개인이 실천하는 정도가 아니라 산업 구조, 에너지 시스템, 교통 시스템, 건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매우 회의적으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저도 정책을 하지만 놀라운 일들이 2018년부터 저 보고서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레타 툰베리를 포함해서 청소년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왜 지금 행동하지 않느냐라고 청소년들이 외치기 시작했고 이 외침을 가장 빠르게 받은 것이 유럽이었어요. 그래서 유럽이 가장 먼저 우리는 탄소 중립을 할게라고 2019년도 12월 달에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세계가 조금씩 반성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공통 감염병이 늘어나고 자연에 대한 파괴를 우리가 너무 많이 했고 기후변화는 심해지고 있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겠다라는 논의가 막 올 때쯤에 저도 놀랐는데 2020년도 9월 달에 중국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중국이. 그때 다들 놀랐어요. 아니 중국이 어떻게 탄소 중립 선언을 하지? 근데 중국은 이런 입장이었어요. 우리는 2050년은 어렵다. 우리는 2060년에 탄소 중립을 할게 라는 입장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늘 선진국이 책임져야지 라고
선진국을 비난만 했던 중국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한 것은 상당히 여파가 컸어요. 그래서 9월 달에 중국이 선언을 하고 그다음 일본이 하고 우리나라도 탄소 중립을 선언하게 됐고 그다음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이걸 선언한 국가가 전 세계 140개 국가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겠다라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대단하다.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국가가 약속을 한 것들이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걸 못한다라는 것은 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저기 보이는 1.5도씨를 넘어서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3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데 국제사회의 뜻들이 이렇게 모인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해 이 자료들을 보면서 먼저 이거부터 보실까요? 다음 페이지. 이게 또 지금 제가 140여 개 국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선언을 했어요. 자, 선언을 하면은 그다음 어떻게 돼야죠? 실천을 해야죠. 자, 실천을 한다면 그게 어떤 일들로 이루어질까요?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행위를 국제적으로 규제를 하겠죠. 자, 배출하면 안 됩니다. 규제를 하거나 또는 대기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라고 했을 때 벌금을 매기거나 비용을 매기겠죠. 그랬을 때 최근 2년 사이에 어떤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냐면은 기후변화가 통상, 무역, 그리고 산업, 일자리 이런 것들로 연결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엔이 여는 회의에서 석탄 발전소를 빠르게 폐쇄해야 한다. 화석 연료에 주고 있던 면세율을 포함한 보조금을 없애야 된다. 이런 논의들이 체계적으로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 내연기관 차량, 유럽은 이틀 전에 결의를 했어요. 이틀 전에 어떤 결의를 했냐면은 2035년도부터 유럽에서는 내연기관 차량, 석유로 달리는 차량을 판매하지 못한다. 자, 2035년도부터 석유로 달리는 디젤 차량과 휘발유 차량을 유럽에 판매를 못해요. 그러면 유럽이 정한 규칙이잖아요. 유럽이 정한 규칙이지만 우리나라의 현대차라든지 기아차라든지 삼성자동차도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전기차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경제나 산업과 무역으로 확장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저도 이제 자료를 많이 보잖아요. 이 관련해서 공부를 하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는 여러 생각이 들었어요. 자, 세계 10대 경제 국가들의 온실가스 감축 경로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200개 나라가 있지만 200개 나라가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동등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전 세계의 경제 규모가 큰 20개 나라가 80% 이상을 배출을 해요. 그래서 선진국이고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온실가스 감축에 훨씬 더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 그래프를 쭉 보시면은 세계 10대 경제 국가들이 어떻게 온실가스를 줄이겠다라는 이 경로, 배출에 대한 경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제일 위에 튀는 나라, 제일 위에 그래프 보이시나요? 저걸 누가 봐도 어디라고 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중국입니다. 맞습니다. 중국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죠. 올라가다가 꼭지점을 찍고는 또 어마어마하게 내려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저걸 딱 보는 순간 또 중국이 설마 저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중국 관련한 자료들을 보면서 중국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이 왜 할 수 있느냐? 중국은 계획경제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당이 결정하면은 또 합니다. 그래서 당이 올해 태양광 풍력 130기가와트를 보급하겠다라는 목표를 설정하면은 거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이 재생가능 에너지를 엄청나게 늘려가고 있고 또 중국은 유예 기간이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컵 환경 보조금 같은 경우
예고를 했다가도 6개월 뒤에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발표와 동시에 실행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정말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 속도가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일단 들었고요. 두 번째, 유럽은 어떻게 하느냐? 유럽은 제도를 많이 만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2035년도부터 내연기관 판매 금지할 겁니다. 또는 최근에 여러분 투명 페트 플라스틱 많이 모으고 계시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모이게 됐냐면은 유럽이 플라스틱에 대해서 규제를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자기가 배출한 이 플라스틱의 30%는 다시 회수해서 생산할 때 쓰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자기가 만약 코카콜라 회사다 그러면은 페트병 내보낸 것을 30%를 회수를 해야 되니까 이건 사람들이 열심히 회수를 해가지고 모은 것을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유럽은 제도를 만들어서 그 일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 같아요. 미국은 돈을 많이 씁니다. 미국의 정책들을 보게 되면은 미국은 석유 회사들도 많고 석유 산업과 관련한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라가 탄소 중립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그런 산업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추진하는 정부를 시민들이 표를 찍어줄 리는 없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예산을 써서 화석 에너지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서 저도 탄소 중립 사회가 안 올 것 같은데 지금 아까 그래프들 보시면은 세계 10대 경제 국가들이 국가의 공식적인 자료로 우리 이렇게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발표한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선다라고 하면은 경제와 산업과 무역이 다 바뀌겠죠. 저런 시스템이 되면은 지금 청년들이 나가서 일을 할 때 일자리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 저는 4개월 동안 한국의 탄소 중립 시나리오 작업을 하면서 제 생각을 곰곰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와, 이게 진짜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한 6가지로 정리를 해봤어요. 하나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겠죠. 그러면 이전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그닥 압박이 없었는데 이제는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만큼 비용을 부과하게 될 거예요. 톤당 얼마씩 내야 된다. 그리고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톤당 가격은 점점 더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제품을 생산할 때 기업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비용을 쏟아붓게 되면은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시멘트, 철강 이런 것들이 온실가스를 덜 배출하고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 사회가 되게 되면은 화석 에너지 산업은 무너지게 됩니다. 내연기관 차량 생산하는 자동차로는 도저히 산업을 버텨낼 수가 없는 거죠. 전기차든 수소차든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업이라든지 경제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화석 에너지가 아닌 다른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다른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서는 오히려 기회나 일자리가 생길 겁니다. 그런데 또 재생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태양광은 낮에만 생산하고 풍력은 바람이 불 때만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이 결합된 스마트 그리드 같은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중요한데요. 재난의 강도가 강해질수록 탄소 중립에 대한 속도라든지 기후에 대한 규제는 강해집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유럽이 홍수가 났어요. 그리고 요즘 미국 보시면은 맨날 산불에 한파에 미국의 재난이 엄청 심하죠. 자, 그러면 재난을 심하게 겪을수록 시민들도 기후 대응 필요하다에 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없던 규제도 제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변화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대비를 해야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의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은 경제와 산업과 일자리에 바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적응 정책을 해야 됩니다. 아까 열악한 집에서 열사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30%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거의 질을 높이고 이웃을 돌보고 폭염이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적응하는 데 돈을 써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가 이렇게 바뀐다면은 우리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감축 분야에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교육하고 키워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어떤 질문을 많이 받냐면은 아니 온실가스 못 줄여도 우리 다들 막 줄인다라고 얘기했지만 온실가스 못 줄여도 페널티 안 받잖아요. 뭐 크게 뭐 국가 폐쇄하거나 뭐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질문을 하시거든요. 실제로 교토의정서상에 온실가스 못 줄였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은 국가는 없어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양상이 좀 달라요. 첫 번째는 90년대보다 지금이 기후재난의 강도가 정말 강해졌어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매년 각각의 국가들이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줄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죠. 연구를 해서 2년마다 유엔 차원에서 점검하는 절차가 있어요. 이전에는 없었어요. 2년마다 각각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하나가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꼭 점검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무서운 공급망에 대한 연결이 있어요. 공급망이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기업과 기업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국가가 온실가스를 줄여야 되는 것처럼 기업들도 온실가스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기업들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하고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올해 3월 달에 그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에 있는 이분이 위원장이신데 이분이 어떤 발표를 하냐면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든 기업들은 그 기업 활동이 온실가스를 얼마만큼 배출하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하고 얼마를 줄이고 있는지를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미국 증시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저 발표를 했는데 한국 기업들이 난리가 났어요. 한국 기업들도. 아니 그럼 미국 증시인데 왜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라고 했을 때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제품을 하나 만들었어요. 제품 하나 만들었을 때 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겠죠. 제품 만들 때 온실가스 배출되는 게 가장 많이는 에너지입니다. 화석 에너지를 쓰게 되면 탄소 발자국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화석 에너지를 얼마만큼 쓰는가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전기를 쓰게 되면은 전기를 어떤 에너지로 만들었는가에 따라서 또 배출량이 달라져요. 이게 스콥 1, 2라고 하는데 이번에 미국 증시에서 공개할 때 스콥 3까지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스콥 3는 뭐냐면은 이 기업이 이 제품을 만드는데 부품을 납품한 기업이 있겠죠. 부품 생산 공정에서 배출한 양도 추가로 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었어요. 이 제품을 만들어서 수송하고 사용하고 폐기하는 그 과정에서 배출된 것도 이 기업의 책임으로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콥 3까지 포함하게 됐을 때 여기 보면은 세 번째 국내 협력 업체에게 기후 변화 대응에 압력이 발생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미국의 증시에 상장된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들도 그 부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양을 작성하고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이 있어요. 포스코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신한금융이라든지 또는 우리금융. 그러면 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이런 보고서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 이미 이 보고서 쓴 데가 있냐라고 찾아봤더니 신한은행이 썼더라고요. 자, 그러면 신한은행은 어디까지 제출을 했을까요?
자, 신한은행은 투자, 금융회사잖아요. 그러면 스콥 3라고 했을 때 신한금융이 돈을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저기에 발전, 철강, 시멘트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발전이면 전기를 생산하는 거잖아요. 석탄 발전에 많이 투자하게 되면 그게 더 배출량으로 잡히게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금액이 저 정도인데 신한금융도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자산의 비중을 어떻게 하겠다? 줄여가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시민도 그렇고 이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모두가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 됐고, 이것은 그냥 환경에 대한 실천만을 넘어서는 경제와 먹고 사는 문제다라는 얘기를 저는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우리나라의 이 5천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면서 석유도 쓰고 석탄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온실가스를 뿜어내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온실가스 총량이 어떻게 되는지만 연구하는 국가기관이 있어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가 이런 수치들을 만들어내는데요. 쭉 보시면 1990년도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배출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쭉 늘어났어요. 중간에 한번 이렇게 살짝 내려간 데 보이시죠? 저기가 어딜까요? 바로 IMF 때예요. 그리고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배출량 11위예요. 11번째로 많이 배출해요. 많이 배출하는 국가죠. 자, 그런데 저 중에서 주황색 보이세요? 저 주황색이 에너지 분야에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결국 기후변화 문제는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핵심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 아래로 보이는 저기 파란색 보이시나요? 영 아래로? 저게 뭘까요? 저게 바로 우리나라의 숲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이에요. 흡수량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기술로는 흡수할 수 있는 양만큼만 배출한다고 했을 때 2018년도에 저기 파란색 내려간 거 보이시죠? 내려간 만큼만 올라가야지 탄소 중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줄여야 되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2050년까지 저렇게 내려가야지 탄소 중립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의 에너지 시스템, 산업, 그리고 교통,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그리고 우리가 식량을 생산하고 또 뭐 폐기 처분하는 전 과정, 모든 영역이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가지고 지난해부터 탄소중립위원회가 모여서 시나리오를 짜기 시작합니다. 4개월 동안 저도 위원이었고 정부에서 파견 나온 50명의 공무원 그리고 정부 각 부처 주요하게 이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중요한 국책 연구기관들, 그때 축산연구원부터 시작해서 다 달라붙었어요. 다 달라붙어서 이 시나리오를 만드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분 맨 아래 귤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귤색. 저 귤색인 저만큼이 우리나라의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발전소 중에서도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영역이 석탄 발전하고 가스 발전이에요. 그러면 석탄 발전하고 가스 발전, 이 얘기는 전기를 생산할 때 그만큼 많이 배출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황색 보이시죠? 저 주황색이 우리나라의 산업 분야에서 배출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산업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철강, 반도체, 시멘트, 자동차, 이런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산업 분야가 두 번째로 많이 배출을 해요. 그 다음에 회색 보이시나요? 저 회색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수많은 건물들이 뭘 하겠습니까? 냉난방을 하겠죠. 공조기를 돌리겠죠. 그 과정에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있는 파란색 보이시나요? 저 파란색이 우리나라의 모든 물류, 여러분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 또는 트럭 또는 연근의 어선들,
그리고 국내 항공 뭐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수송 분야를 책임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차량이 몇만 대 등록돼 있는지 아세요? 2,500만 대. 2,500만 대. 인구 2명당 차 한 대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인구 2명당 차 한 대씩을 갖고 있는데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게 저희들이 받은 질문인 거예요. 그 다음이 살짝 올라가 있는 저 초록색이 폐기물, 우리가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배출되는 양이고요. 그 다음 저 보라색이 우리나라의 농업 분야, 벼농사를 짓고 벼농사 지으려면 농기계 돌리고 또 소 키우고, 우리나라 소가 350만 마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소에서 배출되는 양을 계산하는 거예요. 제가 저 자료를 보다가 와, 이런 것까지 보나 싶었던 게 동물원에 있는 낙타가 배출하는 양까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 부처에게 숙제를 줍니다. 숙제를 줘서 자, 산업부는 에너지 분야하고 산업 부분의 최대 감축량과 감축 수단을 가지고 오세요. 국토부는 건물하고 수송 분야의 감축량을 가지고 오시고, 농림부는 농업 분야, 환경부는 폐기물, 그리고 산림청은 저기 아래로 내려가 있는 흡수원, 우리나라의 숲을 어떻게 더 키우고 잘해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가지고 온 데이터를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시나리오 A하고 시나리오 B예요. A는 우리가 숫자를 그냥 기억하시면은 7억 2천만 톤을 8천만 톤 수준으로 줄이고 8천만 톤을 흡수하는 게 A 아니에요. 그러니까 7억 톤이 8천만 톤으로 바뀌는 거니까 저기 줄여야 되는 양이 보이시죠? 저게 바뀌려면은 시나리오 A는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나라의 석탄 발전소하고 가스 발전소를 다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시나리오 B는 철강 분야에서는 수소 환원제철, 시멘트, 우리나라 시멘트도 많이 배출되잖아요. 그러면은 각각의 산업 분야별로 감축 방안을 반영해가지고 지금 배출량의 20% 수준으로 줄이는 거예요.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하고 제로 에너지 건물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수송 분야에서는 자동차 사용량을 줄이면서 철도로 중심으로 바꾸면서도 2050년도에는 바깥으로 나가게 됐을 때 우리나라 도로의 98%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차가 달려야지 줄일 수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저도 저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리고 전 세계 140개 국가가 그렇게 가고 있지만 과연 저것을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 종교의 가르침, 우리가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파괴하지 말고 검소하게 살면서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배출한 것, 그 방향을 완전히 돌려서 전환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역시도 이 과정이 정말 쉽지 않겠다. 그러면 이게 쉽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 그런 제안을 드렸거든요. 요즘 환경부가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탄소 중립 이렇게 전달을 하면은 우리가 얼마만큼 해야지 정말 탄소 중립이 되는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탄소 중립은 지금 여러분께서 본 것처럼 이만큼 해야 되거든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요만큼 해도 될 것처럼 느낌이 오게 되면은 이건 우리 전체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당장 좀 해야 될 일들을 하자. 그리고 탄소 중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돌아보고 인식하는 시간부터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또 30년 남은 탄소 중립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줄여야 되는 상황이 있고, 지금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하나하나의 각각의 분야별로 2030년까지 줄이기로 한 약속한 양이 있어요. 이 양을 또 합의하는데 각각의 부처들 간에 엄청나게 토론도 많이 진행됐고, 고성도 오가기도 하고 설득하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얼마만큼을 각자가 노력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께 가장 많이 전달하고 싶었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많이 가버려서 저는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서서히 끓는 냄비 속에
이런 개구리처럼 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이렇게 모이신 것처럼 얼마나 심각한지 상황을 파악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개구리 줄이잖아요. 우리가 어쨌든 되든 안 되든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지 지금 막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어, 안 한 게 아니야, 우리 움직였어라고 할 말이라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동시에 저 개구리는 너무 편안해 보이는데 적응 대책 세워야 돼요. 적응 대책.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시기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속에서 사회적 경제가 뭘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기후위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탄소 중립 사회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빈부의 격차가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위기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어줘야겠죠.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회적인 기반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막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일자리는 온실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일자리가 아니라 어떻게든 온실가스를 줄이고 산업을 전환하고 우리가 더 빨리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고 또 철도 중심의 시스템도 만들면서 더 많은 돈을 공공교통에 쏟아야지 2,500만 대의 차량을 가지고 탄소 중립 사회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세 가지 축을 해야 되고 저 세 가지 축을 하는 데 있어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벽돌을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리가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첫 번째는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공공성을 보장하는 의료 사업이 지역에 있으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모두에게도 의료와 건강이 보장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들도 피난할 수 있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요양시설이라든지 복지시설이 재난의 안전지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안전망을 갖추게 하는데도 사회적 경제가 작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잘 짓기도 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노후된 주택을 이거는 회생이 불가능, 얘는 새로 지어야 돼. 얘는 조금만 단열을 개선하고 올리면은 에너지 비용도 줄이고 사람들이 더 안전해질 수 있겠는데, 집수리 단열 개선 사업도 사회적 경제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에요. 이 건물이 털모자 쓰고 있잖아요. 겨울에 단열이 잘 되도록 따뜻한 집. 그리고 겨울에 열화상 카메라를 찍었을 때 벽으로 열이 다 새나가요. 저거는 에너지도 낭비가 되고 CO2도 많이 배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런 집들을 뜯어 고치고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새로 짓는 집들은 에너지 제로 주택을 짓고, 그래서 제가 대학에 강의대 가면은 건축가 학생들에게 이제는 건축의 시대가 바뀌었다, 기후 대응을 할 수 있는 집을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화석 에너지로 해서 이 다른 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으로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가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정말 중요합니다. 먹거리, 우리 식량 안보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파리 시장님하고 같이 토론회 나갔을 적이 있었는데 이 장면을 보여주는 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킬로그램당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느냐라는 거였는데요. 어디서 이동을 했는지, 온실에서 키웠는지, 제철 토마토를 먹었는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배출량이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것들. 그리고 수송 분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것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원 순환 영역도 있고 돌봄 영역, 그리고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는 영역에서도 요즘 생태 관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교육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 이런 얘기들을 청년들에게 학교에서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탄소 중립 사회가 어떤 사회이고 어떻게 산업이 변하고 일자리가 변하고 무역이 변하고 시스템이 변하는지.
저는 며칠 전에 청소년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일하려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직업이 되더라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은 건축가가 되면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그런 건축을 할 수가 있고, 의사가 된다면은 우리나라에 최근에 아열대 질병이라든지 또는 폭염으로 인한 이런 질병이 늘어나고 있고, 그럼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할 수가 있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기후위기 대응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인데요. 그 종교계에서 제가 2009년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기후변화 관련 회의가 있을 때 그때 갔었는데 교회에서 종이 막 울리더라고요. 이게 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종이에 울리는 거예요. 한 350번 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이렇게 치지? 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350 ppm을 넘지 않자라는 그런 경고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전 세계의 어떤 내용들을 보니까 기후위기에 대한 종교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심지어 이렇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종교계가 전체가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른 이런 사이트도 있고 함께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업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더 나서도록 편지를 쓰자, 우리 지역에 당선된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예산을 늘리도록 어필을 하자, 이런 내용들이 또 이 사이트에 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 다만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소 중립이 이제 얼마만큼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지,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또 스스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스스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 하려면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